당신, 우리 엄마 굶어 죽는 걸 보고 싶어? 시어머니가 제 혼수집을 시동생 결혼 자금으로 내놓으라며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당신, 우리 엄마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 라며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심했고 그들의 추악한 연극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 뺨이 터져라 손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굶어 죽일 작정이야?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은 제가 시동생 결혼 자금으로 제 명의의 혼수집 등기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압박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단식 투쟁이라는 쇼를 시작했고 침대에 드러누워 배고프다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몰래 설치한 CCTV의 존재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서 거의 죽어간다던 시어머니가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가 제가 딸 미나를 위해 사둔 최고급 전복과 한우를 몰래 구워 먹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입가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더러운 연극은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저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100억 원 보상금에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제 멍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집안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저녁 밥상은 이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후였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사방에 튀었고 뜨거운 갈비탕 국물이 값비싼 카펫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제 시어머니, 환갑이 넘었지만 여전히 악독하기 짝이 없는 김 여사의 분노가 낳은 결과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 5년, 저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며 살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경제적 부담은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밤새워 인테리어 디자인 시안을 그리며 피땀 흘려 돈을 벌 때마다 저는 오직 가족의 화목만을 바랐습니다. 제 남편 박지우는 월 250만 원도 못 버는 중소기업의 말단 직원이면서 늘 자기가 집안의 가장인 척 거들먹거렸습니다. 그가 벌어오는 돈은 고작 자신의 술값과 용돈으로 쓰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딸미나의 유치원비, 그리고 식탐, 많은 시어머니와 백수 시동생, 박지성에게 들어가는 모든 생활비는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내는 감사함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악의 연극이 막을 올렸습니다. 김 여사는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머리에 물수건을 두른 채 끊임없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눈을 꼭 감고 가슴을 부여잡은 채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25살이 넘도록 변변한 직업 없이 빈둥거리는 시동생. 지성이는 뒷짐을 진 채 거만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성이가 큰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형수님, 진짜 이기적이시네요.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형수님 재산도 우리 집 재산인 거죠. 그거 무덤까지 가져가실 거예요? 엄마 좀 보세요.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냥 그 명동에 있는 상가 건물 제 결혼 자금으로 명의 이전만 해주시면 엄마는 바로 기운 차리실 거예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그걸 붙들고 있어요? 지성이가 말한 명동의 상가 건물은 제 친정 부모님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부모님은 제게 혼수 재산으로 그 건물을 증여해 주시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돌아올 곳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건물을 세를 놓아 그 월세로 이 집의 생활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그것을 노리고 뻔뻔하게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성이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성도련님, 말 조심하세요. 그 건물은 제 개인 재산이고 우리 부모님이 평생 허리띠 졸라매서 사주신 거예요. 도련님도 이제 다 컸으니 결혼하고 싶으면 직접 일해서 돈을 버세요. 제가 제 살 깎아 먹으면서까지 도련님을 봉양할 의무는 없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김 여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유리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려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이 불효 막심한 것. 시어미가 굶어 죽어 가는데 모른 척해? 지가 돈 좀 번다고 이 집안을 무시해.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겠냐고. 차라리 날 굶겨 죽여라 이년아. 그때
남편 지훈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울부짖고 밥상이 엎어진 것을 보자마자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은 살기로 가득했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윤, 지금 무슨 짓이야? 당신 우리 엄마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저는 등을 꼿꼿이 펴고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똑똑히 보세요. 당신 어머니 지금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예요. 당신 동생 결혼 자금으로 내 혼수 건물을 내놓으라고 단식 투쟁으로 협박하고 있다고요? 내가 당신들 집안의 현금 인출기인 줄 알아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의 손이 허공을 갈랐고 짜!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충격에 저는 비틀거리며 테이블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입가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왼쪽 뺨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에서 놀던 딸 미나가 소란을 듣고 달려나와 제가 맞는 것을 보고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입가에 피를 닦아냈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서름, 수없이 반복된 용서, 그 모든 것이 이 뺨 한 대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심장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 그리고 이 가족은 더 이상 제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비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미나의 울음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갈랐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작은 등을 어루만지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실로 다시 나왔을 때 지훈이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대단한 권위를 가진 남편이라도 된 양서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신음을 멈추고 제 태도를 살폈습니다. 아들의 따기 한 방이 이 고집센 며느리를 굴복시켰을 거라 확신하는 듯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성이는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서류함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보관해온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의 침착한 모습에 세 사람은 의아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지훈이 앞 유리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제 서명이 이미 적힌 이혼 서류 한 장이 스르륵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인해요. 그리고 당장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당신 동생 짐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요.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사주신 집이에요. 당신들은 단 1초도 여기에 더 머물 자격이 없어요. 지훈이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혼이라는 두 글자에 고정되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듯 그는 이혼 서류를 두 조각으로 찢어버리고는 구겨서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네가 감히 날 협박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이혼한 여자는 걔도 안 데려가. 사회 나가면 손가락질이나 당할걸. 애 딸린 이혼녀 딱지 붙이고 네가 잘 살 것 같아? 법원에 서류 낼 테면 내봐. 이 박지훈 없이 너희 모녀가 어떻게 사나 보자고. 김 여사도 아들을 거들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돈 좀 벌었다고 아나무인이야.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우리 지훈이한테 줄 선 여자가 널렸어.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씁쓸한 웃음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착각하고 있는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보니 제 청춘을 이곳에서 낭비한 것이 너무나도 우스웠습니다. 저는 턱을 치켜들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애 딸린 이혼녀면 어때요?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인간들. 시중드는 노예로 사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당신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 딸 기저귀값 하나 못 벌면서 당신 어머니 밥값도 내가 다 댔어요. 이 집에서 나가면 당신들 모자가 뭘로 입에 풀칠할지 궁금하네요. 당신이 한 장 찢으면 난 100장이라도 인쇄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끝내요. 저의 강경한 태도에 지훈이는 잠시 주춤했지만
가부장적인 성격은 그가 물러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 했습니다. 잘났어, 정말. 우리 엄마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구나. 엄마가 어제부터 굶어서 혈압까지 떨어졌다고. 이 악독하고 비인간적인 며느리야. 내가 온 동네방네 친척들한테 내 진짜 모습을 다 알려줄 테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몇 번 조작한 뒤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얼마 전 집에 좀도둑이 들어 자잘한 물건들이 계속 없어지는 바람에 저는 주방 구석에 초소형 CCTV를 몰래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 카메라의 존재는 시댁 식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TV 화면이 켜지자 주방과 대형 냉장고가 있는 구역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오늘 새벽 1시 30분이라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지성이는 멍하니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흑백 영상이었지만 화질은 매우 선명했습니다. 한 인형이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낮에 연기했던 것처럼 아프거나 비틀거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고 날렵한 걸음걸이로 움직였습니다. 김 여사는 냉장고를 열어 제가 딸 미나의 기력을 보충해 주려고 사둔 고급 전복죽을 꺼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말에 딸을 위해 바비큐 파티를 해주려고 제가 막 사온 최고급 한우 등심까지 꺼냈습니다. 전복죽을 데우고 프라이팬에 한우를 굽는 모든 행동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카메라에 녹음된 소리는 매우 선명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쩝쩝 소리를 내며 맛있게 먹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영상 속 김 여사는 한우를 우걱우걱 씹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인연이 사온 한우만 한번 기가 막히네. 이거 먹고 힘내서 내일도 계속 쇼를 해야지. 겨우 점심 한 끼 굶었다고 속이 다 쓰리네. 이번에 저 등기부등본 못 받아내면 내 성을 간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입을 꾹 다물고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성이는 입을 떡 벌린 채 마른 침을 삼키고는 제 시선을 피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훈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한번 꺼진 TV 화면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아내를 때리고 어머니를 편들었던 유일한 명분이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박살났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밤중에 손녀딸 음식까지 훔쳐드실 정도로 배가 고프셨어요? 배고프신 분이 전복죽에 한우 등심까지 야무지게 챙겨 드시네요. 어머니의 연기는 너무 서툴렀어요. 저는 지훈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눈 똑바로 뜨고 봐요. 이제 나를 때리고 욕할 이유가 남았나요? 당장 당신 어머니와 동생 짐 챙겨서 내 집에서 꺼져요. 당신들이 직접 나가지 않으면 내가 경비실에 연락해서 당신들 짐을 복도로 던져버릴 거예요. 이별을 고하는 말을 마친 뒤 저는 더 이상 거실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치스러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위에서 큰 여행 가방을 꺼내 저와 미나의 옷을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에서 더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 집이지만 이들의 더러운 행동으로 공기가 오염된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딸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평화로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저들을 쫓아낼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나에게 외투를 입히고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떠나려는 것을 보고 허둥지둥 달려와 막아섰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애원했습니다. 서윤아,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그래? 부부싸움은 칼럼을 베기랬어. 어머니는 늙어서 철이 없으셔서 그런 거니 네가 좀 이해해줘. 저는 그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말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우리 사이엔 더 이상 나눌 얘기도 다들 문도 없어.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줄게. 잘 지내.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제 등 뒤에서 건조하게 울려 퍼지며 눈물로 가득했던 5년의 청춘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딸과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질러 종로의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익숙한 3층짜리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저를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해주는 진정한 나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허둥지둥 문을 열러 나오셨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헬쑥한 얼굴에 왼쪽 뺨이 여전히 부어있는 제 모습을 본 어머니는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와락 껴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상에, 내 딸, 이게 무슨 일이니? 어떤 놈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거실에서 뉴스를 보시던 아버지도 소란을 듣고 급히 나오셨습니다. 예비역 장교 출신인 아버지는 성격이 곱고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습니다. 제 얼굴에 상처를 본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고 이마에는 푸른 힘줄이 솟았습니다. 아버지는 집 안으로 획 돌아서더니 현관 구석에 세워져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박지훈이란 놈이 널 때린 거냐? 내가 금이야, 옥이야, 키운 내 딸을. 그놈 집에 시집 보낸 게 매 맞고 살라고 보낸 줄 알아? 내가 당장 가서 그놈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오겠다. 저는 급히 미나를 소파에 앉히고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나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제발 진정하세요. 아빠가 거기 가서 사람 치면 아빠만 다치세요. 이깟 상처 때문에 제가 쓰러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이혼 서류도 썼고 그 집에서 완전히 나오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저는 저 자신과 아빠, 엄마, 그리고 미나를 위해서만 살 거예요. 아빠, 엄마는 절 믿어주세요. 제가 법의 힘으로 그 가족을 심판하고 제 것을 모두 되찾아올게요. 제 말을 듣고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골프채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미나를 꼭 껴안았고 안타까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어린 시절의 아늑한 침대에 누워 잠든 딸을 안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귀찮은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친정집 베란다에 앉아 평화로운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계속해서 떴습니다. 지훈이네 친척 수십 명이 모여있는 박씨네 가족 단톡방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지훈이의 고모가 저를 태그하며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너는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스트레스 받게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드니? 우리 박씨 집안에 너처럼 시어머니를 내쫓는 막대 먹은 며느리는 없었다. 바로 밑에는 시동생 지성이가 뻔뻔한 거짓말로 가득 찬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 형수가 친정이 돈 좀 있다고 시댁을 무시합니다. 형수가 엄마한테 욕을 하면서 밥상을 엎어버리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엄마가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지셨다고요. 저를 비난하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집안 망신이다. 요즘 며느리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등 그들은 진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지훈이네 가족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가족은 정말 흑백을 뒤바꾸는 데 능했지만 사람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순종적인 이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며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단톡방에 여러 개의 자료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방, CCTV에서 추출한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한밤중에 몰래 전복죽과 한우를 먹으며 탐욕스러운 독백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마트에서 한우와 전복을 구매한 영수증을 선명하게 찍어 올렸습니다.
그 비싼 음식들이 모두 제 돈으로 산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에서 말다툼이 시작될 때부터 제가 조용히 켜둔 녹음 파일을 올렸습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김 여사가 건물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목소리, 지성이의 무례한 말투, 그리고 특히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이가 저를 향해 비이성적으로 고함치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줄의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간결하고 단호하게 고모님, 아주버님,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누가 불효자식이고 누가 탐욕스러운지 판단해 주세요. 저는 5년간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이것이 제가 받은 대가입니다. 한밤중에 한우를 드실 기운이 있는 분이 쉽게 쓰러지진 않을 겁니다. 저는 이 가족을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메시지를 보낸 직후 저는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명이 있던 단톡방은 순식간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한 글자도 더 쓰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김 여사 모자에 탐욕스럽고 거짓된 진짜 모습을 폭로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다음 반응에 더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룹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박신의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것처럼 제 인생에서도 그 유해한 인간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날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명동 건물의 보상금 액수를 알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어떤 비열한 수법에도 맞서 싸울 용기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종로에 있는 친정집은 강남의 그 답답했던 아파트와는 달리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저는 이상할 정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운동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와 미나가 가장 좋아하는 꽃게탕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분주한 뒷모습을 보니 마음속에서 안타까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시댁이라는 허상에 눈이 멀어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미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지 제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딸을 보내고 저는 제가 다니던 인테리어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시중을 들 시간을 벌기 위해 저는 월 250만 원도 안 되는 평범한 사무직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제 재능을 스스로 올가매고 밤에만 몰래 외주 작업을 하며 기생충 같은 대가족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사장실로 들어가 단호하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실력을 아는 사장님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열정을 마음껏 펼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하고 싶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니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미나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정문을 나서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가 정문 앞 플라타너스 나무에 기댄 채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미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다급하게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불쌍해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최대한 몸을 낮췄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너랑 미나 없으니까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 엄마는 아파서 누워만 계시고 지성이는 맨날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아. 네가 없으면 이 집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제발 나랑 엄마를 용서해줘.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약속할게.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일해서 너 고생 안 시킬게. 그 달콤하고 진부한 말을 들으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1년 전에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져 눈 감아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족의 잔인함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달아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미나를 제 등 뒤로 보호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연극은 이제 그만하죠. 당신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신다고요? 그럼 밤마다 일어나서 전복죽에 한우 구워 먹는 사람은 누구죠? 잘못을 깨달았다고요? 그럼 그날 내 뺨을 때린 건 뭐였죠? 당신 가족은 밥 해줄 사람, 생활비 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 뿐이잖아요. 이혼 서류는 이미 보냈으니 사인할 준비나 하세요. 강남 아파트는 내 재산이니 조만간 사람 보내서 되찾을 거예요. 지훈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여전히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정없게 굴지 마.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우리 박씨 집안 체면도 좀 생각해줘. 그리고 명동 건물 말인데 그냥 지성이 결혼할 때까지만 잠시 빌려주면 되잖아? 나중에 갚는다고. 왜 그렇게 재산을 끌어안고 있어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 그 순간 제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이 돈의 눈먼 자의 환상을 완전히 깨부수기 위해 폭탄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귀에 대고 나지막에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왜 그 명동 건물을 악착같이 지키는지 알아요?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요. 그 상가 건물이 시청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 부지에 포함됐어요. 국가에서 책정한 보상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0억 원이에요. 그 100억은 우리 부모님이 주신 내 고유 재산이에요. 당신 가족은 평생 단 1원도 만져볼 생각 마세요. 집에 가서 당신 어머니한테 이 좋은 소식이나 전해드려요. 말을 마친 저는 미나를 번쩍 안아 오토바이에 태우고 시동을 걸어 떠났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지훈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커지고 입은 벌어졌으며 창백했던 얼굴은 충격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는 박씨 집안의 끝없는 탐욕에 치명타를 날렸을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친정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의 재산을 항상 노리던 지훈이네 가족에게 100억이라는 돈은 고양이 앞에 생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순순히 그 돈을 가지고 떠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가장 비열한 수법에 맞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사흘 뒤 지훈이의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 저는 미나와 함께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친정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로 걸어 들어갈 때 골목에서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길을 막았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치원 앞에서처럼 비굴하게 울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으로 가득 찬 흉포함이 드러났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길을 막았고 입에서는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미나는 겁에 질려 제 다리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급히 아이를 안아 올리고 이성을 잃은 그와 거리를 두기 위해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훈이는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길거리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기서 너 그 보상금 혼자 다 삼키고 우리 집안 버리려는 거지? 꿈도 꾸지 마.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 법적으로 부부라고.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야. 절반인 50억? 나한테 내놔? 그럼 이혼 서류에 사인해주고 네가 어떤 놈이랑 살든 신경 안 쓸게. 지훈이의 뻔뻔함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는 단 한 푼도 기여한 적 없는 제 혼수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고 입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제 명예까지 짓밟았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미쳤군요, 박지훈 씨. 그 건물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내 명의였어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내 고유 재산이라고요. 당신은 그 보상금에서 단 1원도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지난 5년간 당신과 당신 어머니, 동생이 내 피땀을 빨아먹은 걸로는 부족했나요? 이제 와서 길 막고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지훈이가 한 걸음 다가와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나한테 법 타령하지 마. 난 법 같은 거 몰라. 부부는 돈도 공동 재산이라는 것만 알아. 돈 안 내놓으면 내가 널 죽는 것보다 더 괴롭게 만들어주겠어. 네, 부모님 집에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술 거야.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지. 주변 이웃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 불량배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미나를 한 팔로 꼭 안고 다른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지훈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음대로 부숴봐요. 감옥 가고 싶으면. 지금 바로 경찰 부를 테니까. 공공장소에서 길 막고 협박하고 소란 피운 죄로 몇 년은 징역 살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대자 지훈이는 움찔했습니다. 그의 비겁한 본성이 즉시 드러났습니다. 그는 몇 걸음 물러서며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잘났어. 정말. 어디 한번 해보자고. 2일 아직 안 끝났어. 그 100억 우리 집안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낼 거야. 두고 봐. 말을 마친 그는 등을 돌려 큰 길 쪽으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딸의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탐욕은 한때 한 이불을 덮었던 남자를 악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가족이 앞으로 더 더러운 짓을 할 것을 알았지만 이성과 법을 이용해 제 정당한 권리를 지킬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지훈이네는 길거리 협박이 실패로 돌아가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그들은 여론과 효라는 이름으로 저를 압박하기 위해 더 치밀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제가 친정집에서 디자인 시안을 그리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동생 지성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지성이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님, 빨리 서울대병원으로 와보세요. 엄마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의사선생님이 위독하시대요. 다 형수가 엄마 화나게 하고 이혼한다고 돈 들고 나가서 엄마가 충격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형수님, 사람이라면 당장 와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심근경색? 새벽 2시에 한우 등심 한 판을 다 먹어치울 수 있는 여자의 심장은 소보다 튼튼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걱정해서가 아니라 이 값싼 연극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직접 까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응급실 로비에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매우 가관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병상에 누워 온몸에 각종 장치를 연결한 채 눈을 감고 가끔 흐응하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침대 주위에는 지훈이, 지성이, 그리고 고모를 비롯한 몇몇 친척들이 모여 초상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고모가 달려와 제 팔을 꼬집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시어머니가 이 지경이 되셨니? 수십억 보상금 받는다고 시댁은 안중에도 없어? 아주머니를 죽일 작정이야? 당장 이혼 서류 취소하고 그 돈 절반 지훈이한테 넘겨. 그래야 아주머니가 마음 편히 회복하시지. 지훈이도 다가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결과를 이제 알겠어?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넌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데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어른들 말씀 듣고 재산분할 서류에 사인해.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침대에 누워있던 김 여사는 저를 보자 더 실감나게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부여잡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저 서윤이란 년이 날 죽이려 해. 박씨 집안 돈 백억을 들고 딴 놈한테 가려고. 여러분이 증인이야. 내가 죽으면 다 저 며느리 인연 때문이라고? 주위 친척들은 저를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침대 곁으로 다가가 명연기를 펼치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 머리맡에 있는 생체 신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모님, 아주버님, 모두 진정하시고 저 화면을 좀 보세요. 어머니의 심박수는 분당 75회로 아주 안정적이에요. 혈압도 정상이고 혈중 산소 포화도는 100%예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이 어머니께 신경도 안 쓰는 이유가 있겠죠. 너무 건강하시다는 걸 아니까요. 곧 죽을 심근경색 환자가 이렇게 혈색이 좋고 연설을 유창하게 하는 건
의학계의 기적으로 기록될 일이네요. 박 씨 집안 식구들은 일제히 모니터를 쳐다봤습니다. 초록색으로 깜빡이는 숫자들은 김 여사의 거짓말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응급실하는 순식간에 어색하고 창피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옆 침대 환자 보호자들은 시댁 식구들의 어설픈 연극에 입을 가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체가 탄로나자 김 여사의 얼굴은 창백한 환자 연기에서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위독한 환자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산소 측정기를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김 여사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년! 네가 감히 친척들 앞에서 날 망신시켜? 네가 그깟 건물 하나 가졌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똑똑히 말해주지. 넌 박 씨 집안에 발을 들인 이상 내 모든 것은 이 집안 거야. 그 돈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널 죽는 것보다 더 괴롭게 만들어줄 테다. 그녀의 무례함과 탐욕은 극에 달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비난하던 친척들은 이제 제 눈을 피하며 모른 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얼마나 추악한지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김 여사와 입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 지훈이를 돌아봤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종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저를 막고 협박할 때 몰래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술 취한 건달 같은 목소리가 응급실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재산은 공동 재산이야. 절반인 50억. 나한테 내놔. 난 법 같은 거 몰라. 네 부모님 집에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술 거야.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 지훈이는 온몸을 떨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이제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고모조차 고개를 저으며 다른 친척들의 손을 끌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이 창피한 소동에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와 펜을 꺼내 옆에 있는 의료용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심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이 녹음 파일은 당신이 날 협박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이 가짜 진단서는 명예훼손의 증거고요. 이 모든 걸 경찰서에 가져갈까요? 아니면 얌전히 이 서류에 사인할래요? 나는 당신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미나의 양육권도 포기하고 다시는 우리 모녀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요구해요. 사인하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주죠. 그러지 않으면 내일 당신은 경찰서에서 소환장을 받게 될 거예요. 저의 강경한 태도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지훈이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날카로운 시선과 어머니의 무력함 속에서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고 그는 천천히 이혼 서류의 오른쪽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의 비참한 인생처럼 서명은 비뚤비뚤하고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서명이 완료된 서류를 받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천근만근의 짐을 벗어던진 기분에 안도감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가족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돌아서서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법적으로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자유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찍힌 서명 하나로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저는 막다른 길에 몰린 자들의 비열함을 너무 얕봤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돈은 사람이 도덕과 법을 무시하는 짐승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명분이나 눈물 연기로 돈을 뜯어낼 수 없게 되자 김 여사 모자는 삼육 깡패나 쓸 법한 가장 더러운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병원 소동이 있고 3일 후 저는 새로 임대한 광화문 디자인 사무실에서 사업 준비로 바빴습니다.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소유한 강남 아파트의 경비원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습니다. 이서윤 씨 맞으시죠? 지금 당장
아파트로 와보셔야겠습니다. 어떤 악질적인 놈들이 집 문 앞에 빨간 라카랑 까나리 액젓을 잔뜩 뿌려놨어요. 복도랑 엘리베이터에는 이서윤 씨를 비방하는 전단지까지 붙여놨고요. 지금 온층이 악취 때문에 난리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저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오직 김 여사와 지성이만이 이런 저급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복수할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원에게 절대로 현장을 치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급히 택시를 타고 강남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1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역한 까나리 액젓 냄새와 공업용 라카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 집 앞은 끔찍한 난장판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원목 현관문은 피처럼 붉은 라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벽과 바닥에는 붉은 오물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복도를 따라 수십 장의 A 사용지 전단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에 몰래 찍은 제 사진과 함께 사기꾼 며느리 이서윤, 시댁 재산, 강탈하고 늙은 시어머니 폭행, 박씨 집안에 돈을 돌려줘라 라는 뻔뻔한 비방 문구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층 이웃들이 코를 막고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몇몇은 경계하며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 전단지를 보고 제 인격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당황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웃들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웃분들께 이런 불쾌한 일을 겪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 전남편 가족의 소행입니다. 제 개인 재산을 빼앗으려고 이런 비방을 하는 겁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깨끗하게 처리할 테니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휴대폰을 꺼내 현장 전체를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라카로 얼룩진 문, 비방 전단지, 바닥에 흩뿌려진 오물까지 모든 사진에는 시간과 장소가 명확히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날 경찰서에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습니다. 더러워진 문 앞에 서서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깡패처럼 나온다면 저는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제 딸과 저의 명예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증거는 수집되었습니다. 법의 그물은 이 무모한 자들을 잡기 위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고 전화를 한 직후 관할 지구대 경찰관 두 분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원목문에 칠해진 붉은 라카와 역한 까나리 액젓 냄새에 경찰관들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침착한 태도로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이 비열한 복수극으로 이어진 가족 간의 갈등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즉시 협조하여 15층 복도와 엘리베이터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매우 선명했습니다. 정확히 새벽 2시 모자를 눌러 쓴 지성이가 붉은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바로 뒤에는 A 사용지 뭉치를 든 김 여사가 따라 내렸습니다. 두 모자는 제 집문에 라카를 퍼부었고 김 여사는 재빠르게 벽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그들의 범행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남았습니다. 확실한 물증과 영상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즉시 김 여사와 지성이에게 긴급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대질 신문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성이가 조사관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두 손을 허공에 휘젓고 있었습니다. 사람 잘못 잡았어요.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왜 합니까?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흐릿한 CCTV 화면만 보고 어떻게 우리 엄마랑 나라고 단정해요. 저 악독한 여자 말만 듣고 사람 잡지 마세요. 조사관이 서류철을 책상에 내리치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박지성 씨, 말 조심하세요. 당신이 아파트 로비에 들어와서 15층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CCTV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다 찍혔습니다.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바지에도 아직 지워지지 않은 빨간 라카 자국이 남아 있고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계속 부인할 겁니까? 그 말을 듣자 지성이는 자기 바지를 내려다보고는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입을 꾹 다물고 한 걸음 물러서며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궁지에 몰리자 김 여사는 즉시 특기인 드러눕기를 시전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억울해. 경찰이 힘없는 사람 잡네. 내 며느리가 우리 집 재산 다 뺐고 이 늙은 시어미를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이제는 감옥까지 보내려고 작정을 했네. 내가 살아서 뭐해. 차라리 나 여기서 총으로 쏴 죽여요. 저는 문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그녀의 유치한 연극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이런 쇼는 너무나 익숙해서 제 마음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조사관 역시 흔들리지 않고 김 여사에게 일어나서 공공장소의 질서를 지키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무 집행방해죄를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떼를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마지못해 일어나 옷을 털고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긴장된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의 고모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고모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네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잘못한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한때의 가족이었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고모 체면 봐서라도 우리 박씨 집안 봐서라도 고소 좀 취하해주면 안 될까? 지성이는 아직 젊은데 전과자 되면 인생 망치잖아.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줘.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모님, 저한테 더 이상 정을 논하지 마세요. 제가 밤낮으로 일해서 그 가족들 먹여 살릴 때 누가 저를 가엾게 여겼나요? 박지훈 씨가 제 뺨을 때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협박할 때 누가 제 편을 들어줬나요? 이제 그들이 법을 어겼으니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저는 절대 고소 취하 안 할 겁니다. 더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저는 곧장 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윤 변호사님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매우 노련하고 법에 정통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CCTV 영상, 협박 녹음 파일, 현장 사진, 그리고 경찰 진술서가 담긴 USB를 모두 변호사님께 전달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윤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 씨, 아주 잘했네. 지금 양보하면 저 탐욕스러운 자들은 더 기어오를 걸세. 이 증거들이면 재물손괴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에 충분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네. 내가 즉시 법원에 긴급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네. 이 명령이 내려지면 박지훈 씨와 그 가족은 자네와 딸, 그리고 자네의 집과 직장에 정해진 반경 내로 접근할 수 없게 돼. 만약 위반하면 즉시 체포될 걸세. 저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윤 변호사님께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접수증을 손에 쥐자 두 모녀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법적 방패를 세운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이 개입했지만 복도에 붙여졌던 비방 전단지의 여파는 계속되었습니다. 수다스러운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지훈이의 지인 몇몇은 그 전단지를 몰래 찍어 SNS에 올리며 저를 배은망덕한 여자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여론의 무서움을 잘 알았습니다. 예전처럼 침묵하고 참는다면 저는 영원히 불효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었습니다. 제 명예를 지키고 제가 다시 일으키려는 인테리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저는 반격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적나라한 진실로 모든 거짓을 부숴버릴 것이었습니다. 미나를 재운 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수백만 회원이 활동하는 결혼과 가족 문제를 다루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하지만 아는 사람은 모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상세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글의 제목은 대문자로 명확하게 썼습니다. 시댁의 혼수지 빼앗길 뻔하고 빨간 라카, 테러당한 나쁜 며느리의 진실. 저는 그래서 지난 5년간의 굴욕적인 결혼 생활을 담담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남편은 용돈이나 쓰며 술에 취해 사는 동안 제가 어떻게 밤낮으로 일하며 네 식구의 생활비를 책임졌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이 피땀 흘려 사주신 상가 건물을 빼앗기 위해 어떻게 거짓 단식 투쟁을 벌였는지 그 교활한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그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저는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일어나 전복죽과 한우를 개걸스럽게 먹는 CCTV 영상을 직접 올렸습니다. 지훈이가 제 뺨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협박하는 녹음 파일도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카로 뒤덮인 현관문 사진, 경찰서에 직인이 찍힌 고소장, 그리고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접수증까지 모두 올렸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은 한 문장으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자는 탐욕스러운 가족의 ATM 기계가 되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딸과 부모님의 재산, 그리고 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저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분들은 부디 이 증거들을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글을 올린 지 15분 만에 제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들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공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제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지훈이네 가족의 비인간적인 행동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수많은 날카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세상에 겉으로는 단식 투쟁하면서 밤에는 한우 구워 먹는 시어머니라니 오스카 여우 주연 상감이네. CCTV 설치하면은 임 진짜 현명하십니다 라고 썼고, 다른 네티즌은 5년 동안 아내한테 빌부터 산 주제에 50억을 달라고? 저런 남편은 감옥에 보내야 정신 차립니다. 서윤님, 끝까지 싸워서 이기세요. 라고 응원했습니다. 분노의 물결은 널리 퍼져 저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공유했던 지훈이의 친척과 지인들은 겁을 먹고 서둘러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 직장 동료로부터 지훈이가 네티즌들의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다 결국 모든 SNS 계정을 폐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제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박 씨 집안은 씻을 수 없는 수치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동네에서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SNS 폭풍이 지나간 후 친정집에서의 생활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인테리어 사무실의 일도 순조로웠습니다. 옛 인맥과 신뢰 덕분에 저는 여러 건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따냈습니다. 딸이 독립적이고 강하게 변한 것을 본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두 분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때 지훈이네 가족의 탐욕을 광기의 절정으로 몰고 갈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화창한 어느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구청의 도시계획사업부에서 제 명동 상가 건물에 대한 공식적인 수용 공고문을 부착했습니다. 건물의 낡은 셔터문 앞에 굵은 글씨로 인쇄된 대형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공고문 하단에는 관공서의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고문에는 토지 소유주의 이름이 이서윤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수용 면적은 120제곱미터 전체였고 특히 보상 금액이 적힌 부분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총 보상 금액 100억 3천만 원 정. 거액의 보상금 소식은 순식간에 명동 일대에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떠들썩했고 많은 사람들이 제 부모님께 성견지명이 있었다며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엄청난 소식은 김 여사 모자의 귀에도 허리케인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여사와 지훈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공고문 앞에 서서 영이 끝없이 이어진 숫자를 본 김 여사의 눈은 탐욕으로 뒤집혔습니다. 100억 원.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돈이 눈앞에 있었지만 고통스럽게도 그 돈의 주인은 그들이 방금 내쫓은 며느리였습니다. 지훈이는 공고문을 멍하니 쳐다보며 두 손을 핏줄이 붉어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었습니다. 기생충처럼 사는데 익숙한 지훈이는 제가 곧 거부 주후가 되고 자신은 빈털터리가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대낮에 셔터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우리 박씨 집안 돈인데 저 이서윤이란 년이 무슨 짓을 했길래 나라에서 전현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줘? 전현이 우리 아들 돈을 훔쳐간 거야. 이 건물은 우리 지훈이 거고 이 돈도 우리 지훈이 거야. 지훈이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극도의 분노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 이서윤이란 년. 분명히 구청 공무원들한테 뇌물 먹여서 보상금 빨리 받고 혼자 다 삼키려는 수작이에요. 지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을 줄 아나 우리가 당장 구청 사업부에 쳐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어요. 나한테 절반 안 주면 이 공사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만들어 버릴 테다. 탐욕에 눈이 멀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두 모자는 즉시 오토바이를 타고 구청 도시계획 사업부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 어리석은 행동이 박씨 집안에 남은 마지막 명예마저 스스로 묻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구청 사업부는 보상 서류를 확인하러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신분증, 등기부등본, 원본, 그리고 윤 변호사님이 꼼꼼하게 챙겨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기석에 앉아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막 담당 공무원 앞에서 서류에 서명하려던 순간 유리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와 김 여사가 미친 사람들처럼 사무실로 돌진해 그들을 막으려던 경비원을 밀쳐냈습니다. 제가 책상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것을 본 지훈이의 얼굴은 살기로 붉어졌습니다. 그는 달려와 담당 공무원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당장 멈춰요. 저 여자한테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여자는 내 아내고 저 재산은 우리 부부 공동재산이에요. 저 여자가 지금 공무원들한테 뇌물 먹이고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저 100억 원 당장 지급 정지시켜주세요. 김 여사도 지지 않고 달려들어 제 옷자락을 붙잡고 펜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관공서 한복판에서 드러누워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시댁 재산 훔쳐가는 것 좀 보세요. 전현이 우리한테 사기를 쳤어요. 국가기관에서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모자의 난동에 그곳에 있던 모든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경악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미간을 찌푸리고 책상을 내리치며 지훈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상 이 재산은 혼전 고유 재산으로 그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지훈이는 공무원이 제 편을 들자 더욱 화를 내며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서 그의 주먹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가방에서 법원의 직인이 찍힌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윤 변호사님이 발급받는데 성공한 접근금지 명령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지훈이의 눈앞에 들어보이며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눈 똑똑히 뜨고 보세요. 이건 법원에서 발급한 접근금지 명령서예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나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어요. 당신은 방금 공공장소에서 나를 위협하고 폭행하려 했어요. 경비원분들, 이 남자를 제압해 주세요. 지금 경찰 부르겠습니다. 법원의 붉은 직인을 보자 지훈이는 움찔했습니다. 구청 경비원들이 즉시 달려와 지훈이의 두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아들이 붙잡히는 것을 본 김 여사는 더 서럽게 울부짖으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어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출동한 경찰 팀장님은 접근금지 명령서를 확인하고 지훈이의 난동 현장을 본 뒤 엄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즉시 두 사람을 경찰서로 연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공서 소란,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매우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저 남자 수갑 채워서 차에 태워 지훈이는 경찰에 의해 끌려가면서 공포와 굴욕감으로 가득 찬 얼굴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 뒤를 절뚝이며 따라가며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꼿꼿이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펜을 들어 보상 확인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마쳤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더러운 폭풍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결말로 쓸려 나갔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못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7일 이내에 강남 아파트에서 짐을 빼기로 합의했지만 그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약속한 2주가 지났음에도 지훈이는 문을 굳게 잠그고 자물쇠까지 새로 바꿔 제 아파트에서 버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버티면 제가 지쳐서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위엄 있고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며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제 옆에는 윤 변호사님 뿐만 아니라 동대표, 관할 경찰관, 그리고 육중한 공구함을 든 전문 열쇠공까지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강제 퇴거를 위해 모든 법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열쇠공이 즉시 휴대용 절단기를 켰습니다. 금속 톱날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조용한 복도를 갈랐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5분 만에 견고했던 잠금 장치가 잘려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싸구려 와인, 담배 연기, 그리고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가꿨던 고급 아파트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가지가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고 맥주병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지훈이가 거실, 카펫 위에서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악취가 풍겼고 옷은 구겨졌으며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퀭한 눈은 그가 술과 분노 속에서 밤을 지새웠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문 부수는 소리에 그가 놀라 깨어났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저를 보자 지훈이는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변호사와 경찰관을 멍하니 쳐다보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비참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제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처롭게 빌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제발, 나 좀 불쌍하게 여겨줘. 지난 5년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엄마는 병들어서 시골로 내려가셨고 지성이는 경찰 벌금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나는 회사에서 잘렸어. 나 정말 모든 거 잃었어. 제발 이 집에서 잠시만 지내게 해줘. 너 곧 백억 생기잖아. 이깟집 하나 나한테 잠시 빌려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제발 부탁이야.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한때 한 이불을 덮었던 남자가 비굴하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자의 말로에 대한 씁쓸함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닿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그의 심장의 비수를 꽂듯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일어나요. 내 눈 더럽히지 말고. 당신이 내 뺨을 때릴 때 부부의 정을 생각했나요? 당신 어머니가 단식 쇼를 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겼나요? 당신이 길 막고 협박하고 내 얼굴에 라카치를 할 때 내 체면을 생각했나요? 당신이 지금 빈털터리가 된 건 인과응보지 내 탓이 아니에요. 저는 손목시계를 보며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내 재산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배신자에게 줄 돈은 단 1원도 없어요. 정확히 20분 줄게요. 당신 옷가지랑 쓰레기들 싹 챙겨서 이 집에서 꺼져요. 시간 지나면 청소업체가 당신 짐 전부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릴 거예요. 윤 변호사님이 한 걸음 나서서 이혼 합의 이행서를 내밀며 지훈이에게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의 압력과 경찰의 엄숙한 눈빛 앞에서 지훈이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낡은 가방에 옷 몇 벌을 되는 대로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서 영원히 퇴출당했습니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뒤로 지훈이의 초라한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길 바랐던 이 아파트에는 이제 쓰레기와 악취만 남았습니다. 청소업체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일을 지시하려고 몸을 돌리던 순간 거실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뱃재로 더러워진 재떨이 밑에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딱딱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뒤집자 낡은 열쇠꾸러미 하나가 철커덕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지훈이네 가족이 그토록 빼앗으려 했던 명동 상가 건물의 열쇠였습니다. 열쇠와 함께 파란색 은행 카드 한 장과 급하게 찢은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지훈이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카드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으며 이것은 그가 어머니 몰래 모아둔 마지막 비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돈을 딸 미나를 위한 마지막 양육비로 남기며 건물 열쇠를 저에게 돌려준다고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더 이상 자기 가족을 막다른 길로 몰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뒤늦은 후에 그를 보니 제 마음에는 한치의 동정심이나 감동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뉘우침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5천만 원은 제가 그 가족을 먹여 살린 5년의 청춘을 보상할 수 없었고 불타는 뺨의 고통과 복도에 붙여졌던 비방전단지의 수치심을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 돈은 부성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 분노를 가라앉히고 라카테러 사건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마지막 꼼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마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윤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잠시 다시 올라와 주세요. 지훈 씨가 돈이 든 카드와 열쇠를 두고 갔어요. 딸 양육비라고 하네요. 저는 이 돈을 애매하게 받고 싶지 않습니다. 공증인을 불러서 이 상황을 전부 기록해 주세요. 나중에 그가 말을 바꿔 저를 도둑으로 모는 일을 막고 싶습니다. 윤 변호사님은 제 단호한 결정에 매우 찬성했습니다. 30분 후 공증 사무소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촬영하고 은행카드를 봉인했으며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한 공증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를 손에 쥐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저와 지훈이 사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우리 모녀에게 빌붙을 수 있는 연결고리는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마친 뒤 저는 청소업체 직원들을 안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담배 연기에 찌든 벽지를 모두 떼어내고 지훈이네 가족의 흔적이 남은 모든 가구를 쓰레기장으로 버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해 이 아파트를 시세대로 급매물로 내놓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더 이 집을 소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과거를 전부 청산해야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정리한 후 저는 명동에 있는 혼수 상가 건물로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도시계획 사업부의 건물을 완전히 비워주기까지 이제 3일이 남았습니다. 이 건물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저는 제 손으로 마지막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며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에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열쇠를 꽂고 녹슨 셔터문을 밀어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내부는 눅눅하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이 건물은 부모님이 예전에 작은 창고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1층 구석에 놓인 낡은 자개장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이 신혼 때부터 쓰시던 낡은 가구였습니다. 먼지를 닦고 맨 위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15년 전부터 기록된 아버지의 꼼꼼한 가계부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오늘 콩나물 500원, 아내 한약값 3만 원. 아주 사소한 지출 하나까지 부모님은 자신들에게는 인색할 정도로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수첩 중간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것은 부모님의 서명과 붉은 지장이 찍힌 차용증이었습니다. 2008년 5월 10일자 부모님은 이 건물을 사기 위해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심지어 높은 이자의 사채까지 써서 3억 원을 마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청난 이자는 두 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저는 차용증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에게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해주기 위해 부모님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이 건물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갚으며 오직 제가 결혼 전에 제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 하나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껴안고 낡은 건물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한때 이 소중한 등기부등본을 시댁에 넘겨 거짓 평화를 사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저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부모님의 피땀과 사랑을 짓밟도록 내버려 둘 뻔했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운 뒤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노력을 강탈하려 했던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보상금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며 가장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게 해드릴 것입니다. 이 건물은 곧 허물어지겠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가치는 영원히 제 인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뒤늦게 양육비를 보낸 것으로 지훈이가 분수를 알고 헛된 꿈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를 어리석을 정도로 무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구청으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상대로 100억 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 안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윤 변호사님과 함께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초췌하고 깡마른 모습의 지훈이가 젊고 거만한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김 여사와 지성이도 와서 저를 증오의 찬눈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지훈이의 변호사가 일어나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록 건물이 제 혼전 재산이지만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지훈이가 그 건물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기여하여 자산 가치를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00억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이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이므로 법에 따라 지훈이가 절반인 50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뻔뻔한 주장에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마치 수십억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기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윤 변호사님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매우 침착하고 위험 있는 태도로 빈말 대신 반박할 수 없는 물증으로 반격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원고가 자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원고 이름으로 된 수리 영수증이나 관리 계약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원고가 가족에게 전혀 기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기생하며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은 재판장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5년간의 제 은행계좌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식비, 미나의 유치원비, 심지어 시어머니의 보양식인 전복죽값까지 모두 제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지훈이의 재정적 기여를 증명하는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윤 변호사님은 그 가족의 실체를 폭로하는 증거가 담긴 USB를 제출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김 여사가 한우를 훔쳐먹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지훈이가 제 뺨을 때리고 고함치는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우자 지훈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결정타는 윤 변호사님이 지훈이의 길거리 협박 녹음 파일과 함께 라카 테러로 인한 경찰의 행정 처분 기록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 위반 기록까지 제출했을 때 터졌습니다. 윤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내와 자식을 위해 단 1원도 벌어오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재산을 파괴한 남자가 어떻게 장인 장모가 하준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원고의 터무니없는 소송을 기각하고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날카로운 변론과 명백한 증거 앞에 지훈이의 젊은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만 뒤적였습니다. 방청석에 김 여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또다시 울부짖으려 했지만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의 재산 다툼 연극은 모든 뻔뻔함이 드러나며 막을 내렸습니다. 휴정 후 재판부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고 엄숙하게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공개 변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본 사건의 대상인 명동상가 건물은 피고 이서윤 씨가 혼인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유재산임을 인정합니다. 원고 박지훈 씨는 해당 재산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어떠한 법적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은 떨고 있는 지훈이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여 100억 원의 보상금이 책정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국가의 도시계획에 따른 것으로 원고의 노력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 분할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저는 등을 꼿꼿이 펴고 법의 정의로운 선고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공정이 실현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선언했습니다. 원고 박지훈의 재산 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또한 피고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과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원고는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피고 이서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 탕탕탕! 의사봉 소리가 재판의 끝을 알렸습니다. 판결은 박 씨 집안의 재산 강탈 야욕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판결을 듣자마자 지훈이는 썩은 나무처럼 책상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 속에서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1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는 그의 탐욕과 폭력성을 천하에 증명하는 명예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 여사와 지성이는 100억 보상금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던 환상이 산산조각 나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푼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에 김 여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아들의 손을 끌고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윤 변호사님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눈부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과거의 먹구름은 완전히 걷히고 제 인생의 새롭고 찬란한 시작을 알리는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확히 일주일 후 은행에서 알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상금 100억, 3천만 원 전액이 제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긴 숫자를 보며 제 마음은 평온함과 든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피땀과 제 자신의 용기 있는 투쟁으로 얻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모님과 미나를 데리고 한강변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갔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안목으로 가장 높은 층에 있는 300제곱미터 넓이의 펜트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딸에게 완벽한 어린 시절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직접 집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현대적이면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온 부모님은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제 사업 또한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넉넉한 자본금으로 광화문 중심가의 넓은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저는 딸의 이름을 딴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개업식은 수많은 친구와 파트너, 그리고 윤 변호사님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있게 와인잔을 들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압받는 직장인도 순종하는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완전한 주인인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 CEO 이서윤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노트북에 새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보낸 사람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폭행한 전가와 경찰서를 드나든 기록 때문에 서울의 어떤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재산을 잃은 충격으로 병이 들어 매일 그를 쓸모없는 놈이라며 욕한다고 했습니다. 지성이는 도박 빚에 쫓겨 지방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자신도 곧 시골의 커피 농장으로 일하러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그는 제 건강을 빌며 딸 미나에게 뒤늦은 사과를 전했습니다. 전 남편의 비참한 편지를 다 읽고 난 제 마음은 가을의 한강처럼 고요했습니다.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겪는 모든 것은 자신과 그의 가족이 뿌린 씨앗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 이메일을 영구 삭제했습니다. 어두웠던 과거는 완전히 묻혔습니다. 발코니에서 일어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딸과 외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제 앞에 펼쳐진 찬란하고 자유로운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오늘 서윤 씨의 파란만장했지만 결국 찬란하게 빛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아마 마음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한 감정이 드셨을 겁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리석은 희생과 인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혼은 누군가의 무한한 지갑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야기 속 전남편 가족처럼 끝없는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자는 결국 법과 인과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인생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항구는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참고 견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해한 관계를 끊어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고 빛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용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고 행복으로 가득